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카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현지 시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여러 나라 외무상들과 회담을 가지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9월 18일 카미카와 외무상은 영국의 제임스 클레볼리 외무 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외무상은 동아시아 정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 시간 9월 18일에는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일미 외무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외무상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조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직면한 많은 과제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9월 19일에는 프랑스의 카트린 콜로나 유럽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외무상은 동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정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9월 21일에는 한국, 즉 남조선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란 외무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외무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번 러시아와 북조선의 순회 회담을 비롯한 현재의 북조선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조선이 전례 없는 빈도와 새로운 양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카미카와 외무상은 북조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연계를 잘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외무상은 이란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멕시코와도 외무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9월 21일 멕시코 알리시아 바르세나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카미카와 외무상은 북조선의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법의 지배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유엔 헌장의 원칙을 공유하는 두 나라 간의 공통 인식을 재확인하고 일치 단결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바르세나 외무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는 등 외교를 통한 자국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북조선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9월 21일 카미카와 외무상은 포르투갈 공화국의 주한 고메스 크라비뉴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외무상은 동아시아 정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 등에 대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제19회 아시아 경기대회와 일본과 북조선과의 축구 시합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19회 아시아의 경기대회의 결과 등을 소개하기 전에 아시아 경기대회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의 기원은 1913년부터 1934년까지 진행되고 있던 극동 선수권 경기대회라고 합니다. 극동 선수권 대회는 일본, 필리핀, 중국의 3개국이 참가하여 진행되고 있던 대회입니다. 또한 1934년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서아시아 경기대회도 뿌리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전시중은 아시아에서 국제경기대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제1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1951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는 원칙적으로 4년에 1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판 올림픽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스포츠의 축제로 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의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의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는 45개 국가와 지역이 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된 경기대회였습니다만 아시아 각국의 선수가 40경기 481 종목에서 메달 쟁취를 위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과거 최다의 1,100명 이상의 선수단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일본 대표단은 금메달 67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69개, 합계 188개로 메달 랭킹 2위였습니다. 1위는 중국, 3위는 한국, 즉 남조선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은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조선 올림픽위원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처분의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북조선은 이번에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은 이번 대회에 레슬링, 력기, 유도, 축구 등의 강화 종목을 중심으로 180명 정도의 규모로 선수단을 편성하였고 금메달 1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 합계 3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나라별의 메달 랭킹에서 10위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텔레비 등 북조선의 매체는 우승한 경기만 방영하기 때문에 일본과 북조선 축구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는 일본과 북조선의 축구 경기에 대해 남녀 양방의 팀을 텔레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만 일본, 북조선의 양팀이 높은 실력으로 경기의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고 보았습니다. 여자 축구의 결승 경기는 일본 대표팀과 북조선 대표팀과의 경기였습니다. 북조선의 여자팀은 일본 여자팀과의 결승에서 비록 4대1로 패하였습니다만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단념하지 않고 임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조선 여자팀은 은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만 강팀과의 경기를 통하여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 남자 축구팀과 북조선 팀과의 준중 결승은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승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의 실점에서 북조선은 2대1로 패하였습니다만 양팀의 높은 실력은 제가 본 경기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도중 북조선의 일부 선수들에 의한 반스포츠적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기 후반 플레이가 멈췄을 때 일본의 선수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있던 일본의 스텝에게 북조선의 16번 김유선 선수가 물병을 강탈해 주먹을 휘두르는 위협 행위를 해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나자 북조선의 선수들이 주심에게 다가서며 폭언을 하며 안전 스태프가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북조선 선수들의 행동은 세계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일본 스포츠 협회는 해당 사건의 영상을 첨부한 의견서를 아시아 축구 연맹과 국제 축구 연맹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의 징계 규정에 의하면 심판을 향해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및 몸짓을 한 경우 최소 4경기 또는 최소 3개월간의 경기 출전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5,000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제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 팀의 물을 뺏고 위협하여 경고 카드를 받은 것은 아마도 세계의 축구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제20회 아시아 경기 대회는 2026년 일본의 중부지방에 있는 아이치현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20회 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리기 전에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북조선 대표 선수단이 환영을 받으면서 일본에 입국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제19회 아시아 경기 대회와 일본과 북조선과의 축구 경기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선반도 전세에 관해서 10월 11일 날에 중국에서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 그런 것을 좀 아주 기회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은 그 이야기 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 최근에 김정은 점서가 러시아를 좀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스냅 회담을 좀 개최했다는 그런 로조 간의 좀 접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일본 미국이 한국 쪽에서는 그 북조선에 좀 러시아에 대한 그 접근을 한 것은 그런 거 보면서 중국이 너무 불안감이 가지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좀 그 견해론 좀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그 견해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른바 일소에 붙였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에 다룬다면은 이러한 그 견해란 것은 이른바 1960년대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기 1960년대에는 소련이 조대국이었고 중국이 아직은 특히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그 시기에는 중급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도 물론 중국이 계속 북조선에 대해 경제적 원조를 좀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국이 하고 있었던 그런 대북조선 원조의 그 규모란 것은 좀 생각을 하면 별로 현재하고 좀 비교하면 너무 적고, 소련이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하게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이 중국 한테서 오르고 있는 원조라는 것은 일단 보려도 소련 한테서 이런 정도, 이런 규모의 원조라는 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시기가 1960년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북조선이 그 시기라면은 중국과 관계를 좀 악화시켜도 어느 정도까지 암심해서 소련에 접근을 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북조선이 더 이상 좀 소련에 좀 나가기 않도록 좀 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북조선에 대한 원조란 것은 좀 증가시키는 것을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조관계를 좀 악화시키면서도 북조선에 압력을 한 것은 가하는 것은 그 시기에는 중국에는 그런 거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이 조대국 되었습니다만 러시아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중국 극하로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하고 있는 북조선에 대한 에너지, 신랑, 원조, 그리고 무역랑 그런 거에 좀 규모를 좀 생각할 때 러시아는 그런 것을 좀 대처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그런 상태가 지금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북조선이 중국과 관계를 좀 악화시키고 중국한테서 얻고 있는 경제적 혜택이라는 것은 좀 버리고 러시아에 접근할 수 없다고 러시아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북조선이 로조 관계에 너무 좀 중요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로조 관계는 지금 제일 중요한 양국 관계이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별로 가대 평가라고 할까. 가대하게 좀 반발도 하지 않고 거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간주를 좀 했었습니다. 로조 간의 군사 협력이 진행되고 러시아가 좀 북조선에 대해 군사적 원조를 좀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의 전문가들이 너무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이 역시 러시아의 앞으로 좀 러시아에 대해 보단 탄약이랑 이런 것을 좀 공급할 가능성 많다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대신에 대산으로서 러시아가 북조선에 군사적 원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능하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의 발사를 포함한 우주 개발 사업에 관한 협력 그런 정도가 좀 앞으로 로조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중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중국의 큰 관심이라는 것은 역시 미국을 좀 비롯한 서양 서쪽이 좀 나라들과 존재 관계라는 것은 진정하는 거. 거기에 있는 거 물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일중항 이런 3국의 스내급 회담으로 좀 개최할 것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갖고 그게 좀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미항 3국의 좀 협력 체제라는 것은 너무 진전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에 대항 할 체제라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조선 이런 삼각 간의 협력 체제가 아니고
무시로 일본 중국 한국의 삼각 협력 체제이다. 그런 식으로 중국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일중항 그런 거 진정으로 좀 쉬고 내년 2024년에는 양국 관계에서 일본, 중국, 한국 이런 것도 발전시키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지난 9월 23일 시마네현 마쓰다시에서 개최된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 인 마쓰다에서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그때 수록된 사야의 웨이트 오 화일 그날을 믿으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야의 웨이트 오 화일 그날을 믿으며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